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특강을 맡은 중앙대학교 물리학과의 송광현 교수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 논술 시험은 11월 22일 일요일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입 논술 시험과 일반 시험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능 등과 같은 일반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의 현재 학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가 목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학 입학시험과 같은 대입시험의 목적은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에 진학해서 수행할 학문 연구에 적합한 사고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럼 무엇보다도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학생을 저희는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할 학생인가?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한 학생이 아무래도 대학교에 왔을 때도 공부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특별히 보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는 지적인 가능성, 다시 말하면 지적 잠재력이 높은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교육 과정을 거쳐서 습득하고 이해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합니다. 지적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양한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닭가슴살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짱이 되진 않겠죠. 반드시 지속적인 훈련이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 과정에 결여되어 있는 단편적인 지식은 사고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선천적으로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미흡한 학생들이라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을 저희는 출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특별히 이러한 지적 잠재력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인데요.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두 물질 모두 공통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두 물질은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나와 있는 그 흑연의 구조입니다. 이 흑연의 구조를 보시면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 층의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한 층을 이루고 있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 그 두께는 1나노미터 이하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께에 대한 감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의 두께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여러분 지폐 한 장의 두께하고 상당히 동일합니다. 이 두께가 대충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만 나노미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한 층의 두께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한 층을 잠깐 펴보면 이 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래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안드레 가임 교수와 그의 제자였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측했던 방법은 유명한 방법인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과연 한 층짜리 탄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스카치 테이프와 그다음에 흑연 덩어리를 이용해서 이 그래핀을 관측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가임 박사가 노벨 박물관에 기증한 사진인데요. 기증했던 당시에 실험에 사용됐던 스카치 테이프와 그다음에 흑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이들이 썼던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 A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층짜리 그래핀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B에 해당하는 영역은 겹쳐져 있는 그래핀의 부분, 그리고 이 C에 있는 부분은 더 두꺼웠던 부분에 해당하는 사진이라서 결국 이들은 이 A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음으로써 한 층짜리 그래핀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 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2004년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는 그런 결과를 이뤘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특별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이걸 응용할 때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배양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자연계 논술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발 인원은 논술 전형 전체는 895명이고요. 그중에 자연계 선발은 429명을 하게 됩니다. 선발 방법으로는 논술의 60%가 가중치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가 40%의 가중치를 가지고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 최저 기준이 존재하고요. 논술 60%인 상황에서 학생부인 경우에는 교과가 20%,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가 20%인 비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캠퍼스인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4 이내인 경우가 선발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 B 또는 과탐은 필수입니다. 안성 캠퍼스인 경우에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항과 시간을 말씀드리면 문항인 경우는 수학이 3문항, 과학이 1문항이고 선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잠깐 요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 3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수학 1문항은 독립된 문항이고 나머지 2문항은 각각 소문항이 2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 1문항인 경우도 소문항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문항을 다 포함할 경우에는 7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120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선 수리 문제 해결 능력과 크게 과학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수열, 확률, 극한, 미분, 적분, 방정식, 함수 등 여러분이 고교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총 3문항, 하지만 세부 문항까지는 모두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최대한 고교 과정과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교에서 배웠던 과학의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수험생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과학 교과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할지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학 교과서를 다양하게 읽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 출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과정은 자연계 교수 출제진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물리, 수학, 화학, 생물 관련 전공 4명의 교수진이 각 교과목의 문항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입학처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연초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출제 방향을 설정을 한 후 저희가 전공 분야별로 나눠서 제시문과 문항을 개략적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당시에 우리는 문항 출제를 위한 합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숙회의를 통해서 제시문과 문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 교사분께서 참여하는 최종 회의를 통해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조정하게 됩니다. 출제 내용을 잠깐 요약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논술은 수리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수학, 과학, 특별히 과학 중에는 과학 1, 그리고 EBS 교재,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과학 2의 내용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수학 3가지 문항, 과학 1가지 문항, 세부적으로는 모두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글자 수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예, 출제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인데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그리고 교과서 수준, 그리고 EBS 교재를 참고하는 것,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이 큰 4가지 출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접했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고요. 고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수준이라 함은 모든 제시문이 교과서 지문을 참조해서 발췌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과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EBS 참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 교재의 지문을 참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시험이나 모의 수능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출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시간과 집중력을 잘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치르든지 마찬가지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우선 쉬운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막히는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항당 배점은 쉬운 문제인 경우에는 10점, 그리고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도 20점 정도의 수준으로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몰입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쉬운 문제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최고의 답안이 아니라 최적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또 본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에 과연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한 문제를 완성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최적의 답안을 만든 이후에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최적의 답안을 만드는 식으로 하나하나의 적당한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지의 여백에 미리 답안을 적어보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한 장의 답안지만이 주어지게 되고요. 각 답안지별로 여러분들이 각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쓸 수 있는 공란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란 안에 모든 답을 다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지에 있는 여백, 저희가 문제지는 매우 큰 사이즈의 문제지를 주기 때문에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리 답안을 적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논지의 혼란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답을 적을 때에 공란이 부족해서 난처해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수리문항의 답안의 수식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체크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학원에서 논술을 배운 학생들 중에서 좀 실수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문제를 낼 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형태로 문제의 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인문계열이나 아니면 사회계열의 논술과는 달리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이 바로 논술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을 할 때는 수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명과학과 같은 그러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다 수학을 이용해서 수식적으로 여러분이 논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수리 논술에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식 전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 문제라도 여러분이 백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어렵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채점을 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학생 여러분께서 모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가채점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풀었는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채점 기준은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채점 기준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백지를 내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답안을 준비해서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양의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진 답안 구역 내에 채점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채점은 이 답안지를 우선 스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스캔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컴퓨터 화면에 올려놓고서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여러분이 아무리 답을 잘 써도 채점할 수가 없고요, 기계적으로. 또한 여러분이 또 글자를 잘 깨끗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글자를 잘 쓰지는 않더라도 채점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를 쓰셔야 채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논술 채점은 2명의 교수분께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채점이 진행이 되고요. 또 그 두 개의 채점이 너무 많은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해야 한 교수가 3차 채점을 실시해서 최대한 오류가 없이 채점하려고 노력하니까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채점에 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에서 201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